구독, 좋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더니 계속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었는지 한번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것도 되게 뭐 쿨하게 말하는 식으로 뭐 실패했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제 의견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만 실패했느냐. 오히려 성공한 정책을 꼽는 것이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니 뭐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잊혀지고 싶다는 그 말은 대체 언제 지킬 것인지 그거는 뭐 이제 본인이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네. 공약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때마다 사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유튜브 채널을 누구랑 하냐면 탁현민이랑 합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텐데 예. 탁현민과 함께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무슨 책 추천하고 그 지금 책방 뭐 서점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가서 인증샷도 많이 찍던데 예.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정책 실패한 거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쿨한 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재임 때 산 펀드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 탁현민이 재임 때 샀던 펀드는 어떻게 됐냐 하니까 좀 뭐 아마도 올랐을 것 같다, 꽤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뭐 국민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펀드 올랐다는 거는 왜 자랑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잘못한 거, 실패한 거 인정한다라는 말도 웃겨요. 실패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뭐 인정할게로 나온 거니까 그 말하는 태도도 틀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냥 이렇게 인정해야죠라는 한마디로 넘어가긴 심각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억지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려고 부동산 통계 조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졌었고 저도 지난 대선 기간에 관련된 논평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통계 조작까지 하고 그때 이제 임대주택 가가지고 13평짜리 집에 가서 여기서 애 둘 낳고 키우기 딱 좋다, 4명 살기 딱 좋다라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었던 당사자인데 그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인정할게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다거나 정치나 정책적으로 이해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시키면 그냥 하는, 시키는 대로 하는데 또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고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경로 같은 게 많이 나왔었어요. 경로라는 맞아요. 기사. 네.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께서 경로하셨다라는 경로했다. 브리핑을 하면서 예. 마치 국민 상대로 기싸움을 하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분은 여전하신 것 같고 얼굴에 여러 가지 시술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글쎄요. 이제 본인이 서점 주인 이런 거 캐릭터를 딱 정해놓고 어떤 행세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말조심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방 주인 뭐 네.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따뜻한 뭐 동네 아저씨 이런 거 이제 그게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추구미 같은 거로 보이는데. 근데 보면은 저는 자꾸 드는 생각이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보였던 행보를 약간 따라하고 싶어하는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네. 비슷하잖아요. 봉화마을 내려가서 이렇게 사는 거랑 양산 마을 네. 내려가서 네, 김해 바로 옆에 또 양산이니까. 뭔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네. 좀 오버랩돼서 보였습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은 네. 본인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패한 정책들도 있는 것이고 예. 정치적인 장면도 있고 뭐 유행어까지 있고 이런 사람인데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의 아류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노무현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억지로 팬덤 끌어올렸던 그런 상황들도 그렇고 네.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참 그래요. 우리 기성 정치인들도 보면 누군가의 아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어. 따라하고 싶어하는 예. 사람들, 나이가 환갑이 넘어도 예. 그런 사람들이 많고 예. 그런데 문재인도 좀 그런 게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부러웠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네요.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롤 모델로 삼는 거랑 네. 따라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네. 롤 모델로서 내가 정말 존경하고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뭐 좋은 공약이나 정책, 비전 이런 거를 따라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행동, 외모, 뭐 겉모습
이런 거 뭐 심지어는 말투까지 뭐 이런 거를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저런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네. 뭐 어디 뭐 성대모사 하는 그런 탤런트 네.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런 예. 사람들도 많고 정책도 따라하고 카피 뜨는 사람들도 많고. 아, 그쵸, 예. 그런 거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리고 이거 보니까 기사 보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줘요. 문재인에 대해서 네. 책방에 책방지기로 활동 중인이라고 하네요. 뭐요? 책방지기로 일을 하는 중인이나 근무 중인이 아니라 활동 중인이라고 하는데 책방지기가 활동명인가요? 저는 이런 표현도 아 그리고 책방지기가 아니라 요즘 책방지기 무슨 지기라는 말 잘 안 그냥 쓰잖아요. 서점을 운영 중이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되는 그쵸. 거 아닌가? 네. 서점을 운영 중이다. 아니면은 서점 주인장, 네. 서점장. 네. 예. 무슨 책방지기 요즘 지기라는 말을 쓰나요? 책방지기로 활동 중인이란 표현이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 네. 우리가 싫어하는 만큼 우리는 그냥 세대 정서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거의 뭐 문재인이 주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반감이 큰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심각합니다. 문재인 친문 세력 그 기득권이 정치 기득권들이 오랫동안 무능한 상태로 그 당에서도 내부에서 권력을 휘둘러 왔고 뭔가 그 내부에서도 권력이 좀 새롭게 바뀌거나 이런 걸 완전 막아왔거든요. 예.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핵심적인 게 지금 당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정치인으로서 책임도 지지 않는 바로 누구냐면 김어준이죠. 예. 그 사람은 일단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문재인을 비롯해서 노무현과 문재인을 팔아대는 기득권의 대변인처럼 여러 가지 선동을 계속 일삼아 왔었고 그렇게 해서 친명 세력한테 그 콘서트 초대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재인이란 사람이 본인을 많이 과대평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것이 네. 2024년 총선에 우리가 대패했었어요. 네. 사실 이 당이 공천도 엉망으로 했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민주당에서 정치하려다가 밀려나서 아류로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당 명으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전국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죠. 후보 개개인의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거 공천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천에서 패배를 크게 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남 지역, 부산 지역은 우리가 완전 다 이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 경남, 부산 지역이 PK 지역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민심이 반반이라고 봐야 돼요. 네. 민주당 지지세도 있거든요. 네. 거기는 계속 이 당에서 경상도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 그쪽에는 지금 50대 50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이 그때 뭐 총선 돕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보기가 싫었으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를 해주셨던 것이고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자꾸 이렇게 문재인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아는 척을 한다거나 훈수를 둔다거나 네. 과거의 잘못을 들춘다거나 이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불편한 존재입니다. 지금 그래서 딱히 민주당의 지금의 새로운 권력들은 문재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더라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준비를 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네. 이거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방금 속보로 들어온 게 이 김성태 있잖아요. 쌍방울 대북송금 아, 제3자 네. 뇌물 사건 네. 1심 공소 기각. 공소 기각이에요. 공소 기각. 네. 아니 그 뭐 유죄 무죄도 아니고 공소 기각이 방금 5분 전에 네. 들려왔습니다. 네. 야 이거는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죠. 모든 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에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네. 제대로 결기 있게 싸우는 모습이 안 보여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법사위 의원들이 계속 메시지는 내고는 계시지만 예. 그게 더 크게 확산이 된다거나 좀 볼륨감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네.
자꾸 우리 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상황을 왜 방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 싸워야 되는 건 지금 이런 거예요. 이제 사법부까지 완전히 본인들이 장악을 해서 사법 장악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텐데 좀 저는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방식도 좀 답답함을 크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계속 당하는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예. 우리 사회의 불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이렇게 의롭지 못한 장면들, 정의롭지 못한 장면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에 대북 송금이 이재명 관련해서 가장 큰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게 점점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질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당이 또 지금도 중심을 못 잡고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더 못 잡게 되고 더 흔들리게 돼서 28년 총선까지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저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임기 끝나고도 그러면은 본인들 죗값을 치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러분 보세요. 저게 참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은 의원이 아니지만 전 의원이었던 이수진 의원 판사 출신이었죠. 네. 그때 본인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이었기 때문에 네. 얘기를 했었는데 누가 봐도 공범들이 유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는 대장동 백현동 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숨만 나왔다라고 말씀을 그때 하신 걸 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대선 이기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 탈취하는 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해서든지 온갖 선동 같은 것들로 오명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정권 끌어내려가지고 본인들이 정권 가지고 가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이 당은 여당으로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만든 대통령이나 정부를 망치는 데 주력을 해왔었어요. 그때 2024년에 핵심적이었던 논란거리가 무엇이었냐면 의대 증원이었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26년간 증원이 없었기 때문에 2,000명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무속이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온갖 욕을 해댔었고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 또 정책 잘 아는 척하면서 뭐 중지하겠다 했는데 네. 또 의대생들이 또 한동훈 안 만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소란스럽고 그냥 잡음만 나오는 그렇게 하면서 정부 운영을 방해만 하는 걸림돌도 아니죠. 눈 안에 거의 뭐 모래알 들어간 것 같은 기분 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민주당을 보세요. 어떤 기세로 본인들이 정권을 탈환해내고 본인들이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플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내 기강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치 공동체가 일단 아니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이권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얍삽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치를 위해서 뭉치는 게 아니라 그냥 얍삽하게 그때그때 말 바꾸고 탄핵 반대하는 인파들 집회하는 거 조롱했던 사람이 지금은 본인이 그런 거 다 반대했던 척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익관계에 따라서 여론이 그렇게 바뀌니까 본인들이 얼굴색을 바꾸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는 방향성에는 가치적인 공익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익이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대선을 승리해서 만든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저렇게 무도한 세력들한테 빼앗기고 잃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이게 물론 뭐 개개인이랑 엮인 일은 아니잖아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사례들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사회의 제대로 된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것이 아예 이제 사법 구조 자체가 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권 분립이라는 우리가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그 원칙을 지키라고 어떻게 말할 겁니까? 정치인들이 지키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선관위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선관위 사무총장이 세컨폰 가지고 정치인들이랑 통화하고 이랬었고 그때 그 핸드폰 비용을 선관위 비용으로 내줬습니다. 그게 보도가 다 됐었어요. 감사원에 의해서 작년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서 국민들한테는 삼권 분립이라고 세뇌시키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냥 그 규칙 다 어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도덕적 기강이 해이해지면은 개개인의 삶도 계속 황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 윤리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참 무능하고 무력한 정치인들이 이런 사태를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판사 출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영입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법부 내부에서도 어떠한 커뮤니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통을 할 창구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좀 정의롭게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통을 좀 하고 예. 그냥 나 판사 출신이야 하고 공천받고 국회의원 된 다음에 그럼 끝입니까? 그런 거 기여하라고 사실은 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근데 그런 개념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병주 의원 보세요. 군인 출신이죠. 박선원 국정원 출신이죠. 그렇죠. 지금 둘이서 탄핵 정국 때 군이나 국정 관련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했었어요. 본인들이 정보전을 했죠 그때. 뭐 들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 출신인 걸 어필을 이렇게 좀 네. 하면서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내부에서도 군대 내부에서 본인들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론 조성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국민의힘도 사실 그런 출신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맨날 공천 받으시는 그런 분들. 예.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사실 좀 그런 역할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하고만 있고 여전히 전국의 현수막은 엉망으로 걸려 있고 그 많은 당비는 또 우리 당원들이 다 내시는데 예. 민주당 현수막이나 조국당 현수막 보면은 정말 제대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우파 쪽에서 잘 만드는 게 자유와 혁신, 네.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통일당 이런 데서 더 현수막은 훨씬 잘 만듭니다. 우리보다 예산은 부족할 텐데도 훨씬 그쪽에서 잘 만듭니다. 메시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세련되게 좀 메시지를 내고 있죠. 네. 그런 현수막들을 보면은. 네, 그 당들에 대해서 뭐 터부시한다거나 비웃고 조롱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잘 만드세요. 감각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요즘은 또 이 그 카피라이터 같은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광고 문구나 혹은 현상 문구 이런 것들을 네. 잘 본인이 생각해내지 못하더라도 AI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이용해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을 못 쥐어 짜내면은 AI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있지 않나? 네. 예? 뭐 이런 비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감각은 사실 저는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립을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뭐 기사 나고 이런 거 보니까 그 김수민 전 의원 바른미래당 그때 비례대표 바른정당인가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했었던 네. 그 김수민 의원 허니버터칩 포장지 디자인했다고 네. 공천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 그 포장지 디자인 되게 별론데 네네. 그리고 허니버터칩의 그 감자 허니버터 맛 감자 자체가 가루비 일본 가루비가 먼저 나왔던 감자인데 감자 과자였는데 네. 어쨌든 뭐 별로 디자인이 썩 훌륭하진 않지만 그런 이유로 공천을 그때 받았었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했었고 지금 또 당협위원장이에요. 네. 그 당협위원장 충주 쪽 당협위원장을 아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이 계속해서 뭐 홍보나 이런 거 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썩 지금 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민주당만 보더라도 그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잘했어요.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초창기 그 시절에 네. 굉장히 좀 많은 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손예원 전 의원도 감각이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지금은 사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처럼 이 광고계라는 영역은요. 1년마다 거의 몇 개월마다 빠르게 바뀝니다. 네, 지금 그리고 손혜원 그분 나와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초의원 출마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초 네. 의원이요? 네. 배지 출신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역 단위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국회의원 출신이 기초의원 출마한 네. 경우가 있었나요? 네, 지방의원 출마 기초인지 광역인지 확인을 안 했는데 네. 지방의원 출마를 한다고. 네, 그런 경우가 없었죠? 네, 그런 사례는 되게 드물죠. 예. 근데 본인도 뭔가 찾아봐야겠지만 의지가 네.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음. 거기 호남 지역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예. 그리고 그 손혜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했던 거는 이제 문재인 포스터나 그런 것들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것 때문인데 목포시 의원 한다고? 네, 목포시의원. 그게 10년 전이죠, 사실 손혜원도.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조국당이나 민주당 디자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깔끔하게 이제 정치적인 디자인으로는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당도 그런 것들 뭐 열심히 하시고는 있지만 네. 현수막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손혜원 목포시 의원 아마 당선이 되겠죠. 지금 목포에서 공천을 받는다면. 네, 공천을 받는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예. 뭐 무소속인지 공천 받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그 이어서 민주당은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방선거를 준비했었다. 네. 민주당 대선 공약을 보면 지방선거 대비용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은 뭐 했냐면 그 짧은 대선 기간에 경선을 한다고 거의 3주 이상을 썼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부 다 우스운 상대로 만드는 뭐 바퀴벌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나 물어보고 있는 그런 엉망진창인 경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후보의 권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후보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나 그런 이미지가 중요한데 네. 그런 거 다 깎아먹는 그런 것들 하고 나중에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도 단일화라는 그 단어 때문에 많이 우리가 혼란을 가지고 갔었죠. 그러니까 네. 당내 갈등만 고조가 되고 빨리 본선에 이제 싸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던.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물론 기간도 훨씬 길긴 했습니다만은 본선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는 정말 제대로 싸웠어요. 네. 일부 김종인 추종 세력 제외하고는 아무 문제 없이 열심히 잘 싸웠었기 때문에 일을 잘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좀 바로잡아야 할 기강이 있지 않을까, 기간을 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주요 후보군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민주당 주요 후보군들 저희 자막 준비한 거 있죠. 자, 2번 자막 띄워주시고요. 네. 지방선거 아니죠. 네. 네, 이거 맞습니다. 2번 자막 띄워주시고 지금 민주당의 이 갈등의 깊이가 점점 뭐 깊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중요한 것은 과연 공천을 어느 세력이 이 그립감을 가질 것이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명청 대전이니 친문 친명 어게인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백지원 대변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양상. 지금 일단 정청래 대표가 네. 그 민주당 지방선거 전략공천 그립은 친문인 황희 의원에게 줬습니다. 황희 의원. 네, 친문이고 친이낙연으로 분류되는 네. 황희 의원에게 지금 전략공천 그립을 줘버렸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또 이재명 정부에서 바라는 지자체장 주요 인선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되고 저는 좀 경기도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경기도의 친문 세력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의원. 네. 추미애 의원이 계속 이제 출마하고 싶어하는 게 많이 보이죠. 네.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 저는 추미애라는 인물은 정치적으로 이제는 은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예. 건강한 조금이라도 나은 경기도를 위해서는 추미애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한준호 의원 민주당의 젊은 후보인데요. 젊기만 하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닌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추미애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지역구가 고양을이고 근데 추미애보다 낫다는 말도 좀 웃기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미애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무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예. 본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선택들을 한다라는 비판도 받아왔고 예. 또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탄핵 음. 주도했었던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딱히 이 사람이 어떠한 법을 만들었다 이런 걸 가지고 주목받아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때 이제 법무부 장관하면서 계속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괴롭히고 뭐 예. 이런 장면들만 기억에 남는데 지금도 법사위원장 하면서 틈만 나면 나경원 의원한테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퍼붓고 있죠. 그리고 말을 중간에 끊고 정회까지 최근엔 했었고 윤석열 오빠 운운하면서 이상한 말들 본인이 법사위원장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발언들만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저는 그런 후보보다는 민주당에서 조금 더 그래도 의정활동도 경기도에서 의정활동도 해왔고 정책적으로도 뭔가 생각이 있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같이 발을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라면 맞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그 후보군 중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한준호 의원인데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신흥 세력이 있습니다. 친문 기득권이 아니라 이 신흥 세력들이 근데 구심점이 하필 또 이재명인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제 이재명을 필두로 친문 기득권이 아닌 신흥 세력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충청도에는 출마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거론되는 게 충청도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충북지사인가요? 충북지사였던 것 같은데 충남인가요? 충북인가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네. 강훈식 비서실장도 지금 충청도 지역에 충남이네요. 네. 네, 충남에 이제 지자체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고 서울시장으로는 지금 이재명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고 경기도에는 한준호 의원이 있고 또 강원도에는 지금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인지 정무수석이 최근에 교체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은 미리 후보군이 정리가 다 됐어요. 어느 네. 정도. 예.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렇죠. 네, 벌써. 여당의 공천이라는 거는 사실 정부와 발맞출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거의 이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따라갑니다. 결과가. 예.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필두로 본인과 함께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권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완전히 반명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전략 공천권을 친이낙연한테 준 게 저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싸우겠다는 거죠. 친이낙연. 이게 이낙연 쪽이랑 이재명 쪽이 옛날부터 사이가 정말 안 좋아요. 경선 완전 치르면서 그렇죠. 예. 정말 안 좋고 예. 그리고 이낙연이 오히려 문재인에 더 가깝다라고 이제 내부에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구태한 세력이다라는 비판도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쪽에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해야 되냐 저런 온갖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고 얘기되는 사람이 그것도 전과자가 뭐 이런 식의 공격들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당내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후보군 같은 걸 보면 교통 정리가 좀 된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후보군이 좀 압축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서울시도 이 사람 저 사람 나온다고 뭐 서영교 의원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 하고 뭐 출마한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네네. 예, 그리고 전현희 같은 경우에는 뭐 DDP를 꽃 달고 다니셨던 분인데 DDP를 뭐 때, 없애겠다고. 네. 예? 전 그분이 총선 때 그 선거운동하면서 꽃을 자꾸 꽂고 다니시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 DDP를 쓸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예. 거기에다가 뭐 상권이 다 죽었니 어쩌냐 하시는데 거기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DDP 상권이 왜 죽어요? 거기 관광객들 되게 많이 와요. 예. 그리고 그 오세훈 서울시가 했던 것 중에 잘했다고 제가 평가하는 게 예. DDP에다가 이제 레이저 쇼 같은 거 그런 거 하는데 그게 좀 잘 활용을 잘 해가지고 맞아요. 예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오면 많이 보러 가고 뭐 전현 그런- 의원은 그 자식들 없나요? 아들이나 딸 없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있지 아들이나 않을까? 딸이 있다면은 저희 또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아들 딸들은 DDP 없애는 거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큰 상업 전시도 많이 데이트 하고. 장소 1순위로 꼽히는 곳이에요. DDP라는 곳이. 예? 그러니까 상업 전시도 되게 많이 하고 예. 또 거기에 이제 디자인 관련해서 전시되어 있는 거 그리고 대관 같은 것도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 가격도 좀 좋은 편이고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정부에서 행사 기획할 때 대관비를 사실 아끼려고 한 건데 네네. 아끼려고 찾아보다가 했는데 가격도 좋은데 싼 편인데 네. 시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행사 제가 기획했던 거 DDP에서 좀 했었기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고 그냥 뭔가 밀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주목을 근데 받을 수 지금도 있으니까. 최근에도 계속 막 뭐 이래서 없애야 되고 저래서 없애야 그래서 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근에 TV조선 강적들이라는 방송에서 예. 왜 오세훈 시장과 전현희를 동등하게 앉혀놓고 방송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오세훈 시장과 뭐 정원호 구청장 그것도 오세훈 시장이 굳이 나갈 필요가 저는 없는 방송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구도 자체가 너무 별로예요. 예. 현직 시장이랑 그리고 민주당에서 1위로도 거론되지도 않는 전현희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했던 사람이 서영교 의원이죠. 근데 서영교 의원은 이거는 모 방송에 나가서 본인의 경쟁력을 외모라고 얘기를 해서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장이 외모 보고 뽑는 자리도 아니거니와 예.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이 듣기가. 그렇죠. 네, 예, 별로 예. 좋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저는 아마도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호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박주민 의원도 출마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예. 저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너무 박원순이랑 겹쳐요. 외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외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첫인상이라는 게. 네. 근데 첫인상 자체가 박원순이랑 겹칠 뿐만이 아니라 그게 어떤 게 겹치냐면 그때 안경 다리 부러진 거 끼고 다녔었어요. 네. 박주민이. 근데 박원순은 옛날에 돈 아꼈습니다 이러면서 사진 올렸던 게 문짝 뜯어가지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문짝을 책상으로 왜 씁니까? 그건 좀 이상한 거지. 책상은 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면 될 텐데 뭐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크게 우리 서울시에 살고 계신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얻기는 어려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예. 아마 압축이 돼서 저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많이 된 상황이에요. 경남지사라거나 뭐 부산시장은 또 전재수 의원 지금 물론 뒤에 다룰 통일교 관련해서도 네. 지금 조사도 앞으로 수사의 대상인 것 같던데 지금 네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지금 부산에서 1위를 하고 있고 그동안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신뢰를 얻었던 모양이에요. 평이 부산 쪽에서 평을 들어보니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후보군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네. 근데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뭐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뜬금없는 이상한 사람 얘기하거나 아니면 딱히 누가 나간다고 하는 거를 못 본 것 같고. 그 특히 딸의 특혜 채용 인천대학교 특혜 채용 논란이 있는 사람이 경기지사에 나가면 그거는 그냥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예. 그러면 이 당이 당명을 뭐라고 바꾸든 그냥 양심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딱히 우리 당의 지금까지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 기여한 바도 없고 지금 지도부처럼 선택을 받았던 적이 없는데 당의 지도부도 아닌데 그런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근데 우리 당은 지금 상황이 대구시장 후보들이 많죠. 예. 지금 출마 선언한 사람이 몇 분이죠? 이진숙 여덟 분인가? 위원장도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 대구시장으로. 예. 네. 또 지금 국회의원만 해도 7분인가 8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대구에 몰릴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좀 이게 뭐 물론 이제 그분들의 뜻이 뭐 있겠지만은 목적이나 뭐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겠지만은 네. 저는 현역 의원들이 네. 대구시장 하겠다고 이게 배지 내려놓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구시장이 되면은 배지 의석이 하나 날아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현역들이 그쵸. 대구시장이 되면은.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있어서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의정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출마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경기지사도 그렇게 뜬금없이 딸 특혜 채용 비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비리 의혹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슨 그런 건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천을 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면 그런 사람 컷오프입니다. 지금 김병기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진작 제명 대상이에요. 그런 네. 사람은. 그냥 의혹의 결과를 보기도 전에 지금 제명이 된 거예요. 김병기는. 그렇죠. 김병기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지사를 나가려면 경기도에서 의정 활동을 했던 사람이 나가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도 대구에서 세습받은 지역구에서만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경기지사를 나갑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의정 활동을 했던 우리 당에 또는 경기도에서 활동을 했던 우리 당에 있는 인재가 출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지사는 네, 경기도지사를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당력을 기울여서 돕고 이렇게 가야 저는 원칙대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현역 그 지자체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현역이 큰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법적인 사법 리스크가 있거나 정말 국민 앞에 감히 이런 사람은 더 이상 후보로 못 내놓겠다 하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 현역을 바꾸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그런 일은 잘 없기도 하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새롭게 공천되는 대상 중에 광주나 뭐 전라도 지역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계속 대구시장 출마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구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출마를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상황을 보면 어떠한 대중적인 인지도라거나 행정 경험이라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또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중요한 것 같은데 항상 조금 우리에게 우세한 지역에 대해서는 후보가 그렇게 쏠리는 게 좀 지역구에서 그렇죠. 오히려 보시기도, 험지로 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아니요, 그거는 예. 전 또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험지 그 너무 지역에서 험지 아니 말고. 그 지역에서 예. 하신 분은 그 지역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거기 있는 말고. 경선 과정에서는 예. 경선이 끝나고 본선 후보가 됐을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네네.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구 지역에 만약에 지금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출마를 하셔서 보궐을 하게 된다면 또 우리 당에 누군가 후보를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네, 지금 그런 과정이 제가 필요한 말씀드린 겁니다. 거는 제주도지사의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주도지사 한번 해봤고 그때 어려운 선거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지사 당선이 됐을 때 그런 것처럼 오히려 뭐 대구에 많이 몰리거나 뭐 경북 쪽에 많이 몰리는 이런 현상보다는 지금 언론에 거론되어야 되는 것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험지라고 꼽히고 있는데 원희룡 전 지사가 전 장관이 이제 거론이 되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근데 것들처럼 그거는 해야지.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뭐 험지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예. 제주도에서 이미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향이 것처럼. 제주도잖아요. 고향이 제주도니까 거기서 출마했고 선택을 받았었는데 지금 또 별달리 우리가 인재를 키웠거나 뭔가 출마할 사람이 또 안 보이겠죠. 원희룡 지사님 말고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가 만약에 재출마자로 고려가 된다면 네. 그렇게 해서 출마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선거철 되면 벼락치기 하는 느낌인 거죠. 지금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지사 현역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김진태 지사가 출마를 하는 경우에 우상호 정무수석 전 정무수석과 이제 경쟁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출마를 하시겠다는 분들 또는 경선을 치르겠다라는 분들이 지금 있나요? 출마 선언하신 현역 의원이 없죠. 부산에요? 네. 부산에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박형준 의원밖에 없죠. 예. 박형준 현 시장밖에 없죠. 네,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출마 선언이 아니라 출마 의지, 뭐 거론되는 것 이런 거를 다 합치면은 박수영 의원도 포함되기는 하는데 근데 언론 보도에 본인이 큰 언급이 의식, 되긴 그러니까 하는데 본인이 예. 직접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 그쪽에서는 지금 이제 의정 활동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전라도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 출신이나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 출마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험지에 뭐 나가라 이재명 이게 전 의원도 있고요. 험진이 뭐니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또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 출신으로서 그 지역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그건 좋은 일이죠. 이정현 그렇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출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이 당이라거나 자칭 보수들이 접근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그냥 특정 지역만 우대해주고 또 특정 지역은 비하하고 경상도 비하하면서 어떻게 또 경상도에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지. 뭐 경남지사 후보군은 또 누가 있죠? 김두관 전 지사가 또 출마를 하나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세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선 그때 김경수 전 지사가 세종시장 후보로도 얘기가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처음부터 1년 전에도 이미 다 어느 정도 그림이나 후보군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요.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김태흠 지사, 충남 김태흠 지사라거나 이런 분들은 지지율이 높아요 지금.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도 그렇고 두 분 다 지지율이 지금 높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김영환 지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충북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기령 시장이 네, 네. 예, 지금 계속 거론되고 네, 있습니다. 조기령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앙 정치가 어떻게 되든 충주시장으로 3선 당선이 됐었고 맞아요. 전부 다 과반 이상이에요. 게다가 최근 가장 마지막 선거의 지지율은 거의 60% 가까이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에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정원호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충주시장을 쭉 하셔가지고 이제 충북지사에 출마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바람직한 행정 코스가 아닌가. 전문성도 네. 있고 그리고 지역에 그 지역에서 중앙 정치가 어떻게 되든 10년 전부터 지금 12년 전부터 당선이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본인의 능력인 것이고 근데 그런 게 행정 단위에서 중요한 것이 지자체장이 국회의원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의 큰 거대 공무원 집단을 통솔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경험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공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직 그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적을 옮긴 게 화려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 정당을 지금 좌파 정당 출신이기도 한데 예. 여러 정당을 왔다 갔다 하시고 원래는 경기도 안산 쪽이었어요. 그 사람 지역구가 그분은 그러니까 안산 쪽이었고 경기지사도 출마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렇게 하다가 뜬금없이 이제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공천을 받으면 많이 당선이 됐던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충북지사가 된 케이스였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행정 관련해서도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당 소속으로만 쭉 당선되셨더라고요. 조기령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그래서 그 기자님이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네, 찾아보고 좀 확인을 했더니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교체는 또 지도부나 앞으로 공천하시는 분들이 또 논의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민주당에서 온 사람들은 우대해주면 안 됩니다. 우대의 대상이 민주당에서 되면 안 돼요. 왔다고 해서 네. 우대를 해줄 거면은 뭐 어디서 왔다 어디 라인이다 이렇게 우대를 해줄 게 아니라 차라리
선거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물론 이제 공정하게 해야겠지만 우대를 할 거면은 네. 그렇게 해야겠죠. 저 씨애들 저 사람 차단해 주세요. 네. 허위 사실로 비방하시는 분들 고소 대신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있는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 그리고 정청래의 싸움이다라고 했지만 네. 이거는 새로운 세력과 신구 세력의 갈등 정도로 전 또 보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 당의 중심이 되고 싶은 세력이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쭉 이어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능력과 별개로 기득권을 형성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민주당 내부 갈등 구조가 이렇게 공천이나 이런 문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국정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네. 사진 넘겨주시죠. 국회에서 이런 장면이 지금 나왔어요. 예.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 민주당 의원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대표 로망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우리 당에서 질문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야당이 공세한 게 아니라 당 내부에서 네. 야당처럼 국무총리한테 이런 공세를 했는데 네. 그랬더니 지금 김민석 총리가 국정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질문이 당대표 로망이 있냐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 건 포기한 것 같다. 지방선거 끝난 이후 당에 복귀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이게 국정 운영이 질의에서 나와야 될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민주당. 그것도 여당이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 운영할 때도 당에 있던 사람들이 온갖 음해 같은 것들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음해 확산시키고 다녔던 걸 보면서 민주당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당이 저러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이건 불쾌하죠. 무례한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밥 먹는 자리나 사석이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비공개 회의에서나 예. 뭐 이런 기싸움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지금 국정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왜 물어보는지 본인도 난감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김민석 총리가 그래서 그냥 국정 전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확인을 받으려고 그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정에 전념하셔야 합니다라고 확답을 한 번 더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뭐 로망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김민석 총리가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 하니까 국정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약간 그게 저는 와. 그렇게 들리는데 네. 당대표 선거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압박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압박처럼 느껴지고. 야, 살벌하네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거를 막 네. 댓글단 써가지고 안 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본인들이 얼굴 공개해서 시원하게 맨투맨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참 흥미로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막 뭐 댓글단, 여론조작단 이런 거 각자 운영하면서 싸우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대정부 질의하는데 싸우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집권 여러 의미로 참 집권 1년 지금 차에. 정부가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어요. 예.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이 과거에도 우리 노무현 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본인들이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